결국은 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은 없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뭐 유휴지를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지가 미지수고 당장의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는 건 공급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씌우는 프레임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자꾸 다주택자에게 프레임을 씌우면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잘못된 대책으로 좀 계속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 삼토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연초에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세금 쪽이었는데 세금을 뭐 당장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요번엔 뭐 대책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네. 공급 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착공과 뭐 이런 걸로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급이 뭐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공급 대책?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결국은 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은 없더라고요. 네. 사실은 어쨌든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인데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뭐 유휴지를 활용한다거나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지가 미지수고 또 하나는 이제 환율이 계속 고공행진으로 자재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건설사들의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급 확대는 솔직히 말하면 요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짓는다고 해도 유휴지가 많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부터 짓는다 해도 뭐 빨라야 4년 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장의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는 건 공급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 공급이라는 게 어쨌든 뭐 된다고 치더라도 빨라야 뭐 4, 5년 뒤에나 준공이 되는 건데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뭔가 실질적으로 뭐 전세가 공급이 되든지 뭐 월세가 공급이 되든지 해야 뭐 이제 매수를 좀 덜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해결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사실은 그 부분이 또 아쉬운 게 이제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축 공급이 늦어진다면 기축을 가지고 어떻게든 전세가 됐든 매매가 됐든 유통 매물을 늘리는 걸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조치를 나설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좀 아쉽고 뭐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모 정당 대표께서 뭐 그 뭐라 그럴까요 다주택자들이 복마전의 근원이다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사실은 자꾸 집값의 폭등을 다주택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좀 현상이 실제는 그와 다르다는 걸 좀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다주택자의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좋은 기능이 뭐냐면 결국은 임대매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주택자들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3주택 이상 가구가 14만 가구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집값이 되게 완만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2020년부터 24년까지 다주택자가 3만 가구 이상 줄었거든요. 네. 근데 집값이 폭등을 했죠. 다주택자 가구가 3만 가구 이상 감소했는데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감소했거든요. 서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결국은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다르게 다주택자가 줄수록 집값이 폭등을 하고 다주택자가 늘어날수록 집값이 덜 오르는 현상이 최근 10년간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주택자들이 매매나 전세 유통 매물을 쏟아내는 그런 성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계속 강화하면 전월세가 특히 임대료의 폭등은 좀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지방에 소도시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지방 소도시에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외지인들이 막 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 갭 투자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갭 투자가 막 늘어나니까 갑자기 전세가 훅 빠지면서 네. 이제 그 동네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집을 안 사고 그러면서 한동안 또 막 힘들고 막 이런 일들을 막 겪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뭐 악영향만 주는 건 아니고 네. 사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폭등이 네. 다주택 탓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네. 그냥 무주택이거나 1주택 갈아타기밖에 없는데. 네, 그 원인을 좀 잘못 진단하고 있는 부분이 대책도 잘못 나오는 네. 그 원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좀 저도 공감이 되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1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혜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1주택자를 규제해서 뭐 줄일 수도 있지만 다주택을 풀어주면 네. 사실상 이제 다주택자가 너무 규제를 받다 보니까 1주택이 혜택받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데 네. 다주택 풀어주면 지금 같은 이렇게 똘똘한 한 채 쪽으로는 좀 덜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여러 뭐 카페 글이나 블로그 글을 통해서 자주 얘기하는 게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양극화 완화의 척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의 흐름을 똘똘한 한 채에서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걸 대책에 연결하는 걸 알고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더 심각한 게 빌라나 뭐 오피스텔 같은 신규 네. 공급, 그러니까 비아파트 신규 공급은 완전 지금 전멸 수준인데 네. 이쪽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으로 다주택을 규제를 풀지만 네. 아파트는 못 사게 해도 뭐 비아파트는 내가 뭐 다 풀어줄게 뭐 이런 건 안 나올까요? 근데 다만 약간 지금 수요자들이 약간 최근에 뭐 수년간의 전세 사기 이슈나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아파트 쪽으로 더 몰려 있는데 수요가 그런 부분 인식이 좀 빨리 이렇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좀 오히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신축 공급을 향후 몇 년간 못 늘어나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주택 규제 완화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풀어주는 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지금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시장은 되게 초토화 상황인데 네. 여기에 굳이 다주택 규제를 왜 하고 있는가? 이건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요거라도 풀어주면 좀 분양이라도 뭐 좀 될 텐데 네, 네. 이쪽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여기까지는.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고위 관리들이 막 굉장히 다양한 말을 쏟아냈는데 네. 그러한 규제 완화 쪽의 시사하는 발언은 하나도 없는 걸 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전월세도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토어제잖아요. 네네. 토어제라도 좀 풀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토어제 안 푼다 이렇게 또 장관이 또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올해까지 안 푼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해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전월세가 폭등을 조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주택자 규제까지 완화하는데 토호제로 실거주만 매수해서 임대 매물을 계속 줄이는 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는 우리 초반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지금 시장을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판단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토어제도 당장은 좀 풀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그 노원 쪽에 계시던 분들이 우리 하나도 안 올랐는데 왜 토어제 투기 걸지구냐 막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좀 시위하기 좀 애매해지셨거든요. 너무 갑자기 막 그렇죠. 올라가지고. 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갑자기 막 미치고 지금 있기 노원으로 때문에 막 집 살라고 막 오시니까 네네. 그래서 효과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더더욱 토호제를 안 풀 것 같은 아. 느낌으로. 예. 어제였죠. 어제 그 대통령 담화 그 기자회견 그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좀 시장이 좀 선을 넘거나 하면 아, 네. 추가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반대로 이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 확대하는 쪽으로 예전처럼 뭐 이제 전국이 막 그렇게 되는 네.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전국이 공급 부족에 빠지는 구간이 올해부터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전국적인 풍선 효과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광역시도 이 점차 용트림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네. 과거처럼 뭐 전국이 뜨거운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점차 그 각 지역의 뭐 중급 이상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좀 많이 수요가 없는 지역은 여전히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 당장 세금 관련해서는 뭘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최후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최후라는 게 시기가 언제냐 이것도 좀 애매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작가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올 한 해도 상당한 좀 상승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네. 이제 안 올랐던 곳들에서 막 오르기 맞습니다. 시작한다면은 네. 이게 소위 말해 이제 들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규제를 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제 지금 남은 건 세금밖에 없는데 네. 세금 대책이 올해 안에 좀 강력하게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방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6월에 지방선거가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 저는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규제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자신감 얻었거나 토양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좀 보유세나 뭐 단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건드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총선이 2년 뒤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보유세를 올리는 건 좀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과의 텀이 있는 6월 지방선거 이후가 좀 세금 제도의 변화에 정부 여당에서 봤을 때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좀 약간 증세를 가는 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면 네. 그럼 반대로 뭐 선거에서 결과가 좀 안 좋았다면은 증세나 이런 것들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네. 20대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25만 표 차이로 졌을 때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전국에 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서울에서만 140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네. 그 다음 대선에서 5년 뒤에 31만 표 차이로 졌다는 건 서울 1주택자들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졌다고 이제 복귀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 지난 대선 때 계속 이제 약간 우클릭하는 발언들 고가 1주택이라고 해도 실거주하면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약간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총선도 지금 서울에서 48석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 37석이거든요. 네. 이 지형을 유지하려면 서울 1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증세는 좀 고가 주택의 핀셋 증세를 하되 또 시행 시기도 총선과는 좀 텀이 있는 시기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올해 안에 네. 뭐 할 확률도
있겠네요. 근데 왜냐면- 올해 해봐야 네. 어차피 내년에 내는 게 아니고 또 내후년에 내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6월 1일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어쨌든 계속 오를 것을 감안하면 여당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도 보유세를 올리는 그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아이러니한 건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집값이 올랐으니 더 규제를 때린다. 이런 상황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제 빈 땅을 찾아가지고 지자체랑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파트를 뭐 짓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네네. 재초안도 뭐 안 건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그 빈 공터들을 개발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리고 사실 공급이 좀 나중에 되더라도 뭐 도심지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하게 들면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청약해야지라는 그 대기 수요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좀 크게 풀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저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도 재건축 재개발 완화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발언이 없어서 용적률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오세훈 시장 하고 할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 사실 빈 땅 얘기에 대한 유휴지 얘기했는데 사실 유휴지는 유휴지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기가 땅을 돌려놨다면 별로 가치가 있는 땅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재건축 재개발은 냅두고 유휴지를 개발해봤자 유효 수요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 한해는 어쨌든 뭐 집값도 올라가지만 그만큼 이제 뭐 세금 같은 것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러면은 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힘들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게 사기가 쉽지 않은. 저는 그런 게 이제 모두가 힘들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유주택자도 힘들고 무주택자도 힘드는 그런 상황이 점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보면은 그 대출 증가분을 경제 성장률 정도로 맞겠다. 그러면 이제 올해 뭐 2% 예상되니까 작년 대비 가계 대출의 한도를 한 2% 증가로 막겠다는 건데 네. 그럼 상당히 타이트하게 또 한다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추가로 대출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6, 4, 2에서 뭐 더 줄일까요? 그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유동성 확대와 공급 감소가 만나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사실은 대출 네.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상황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총액을 줄이는 쪽으로. 네. 그렇죠. 총액 기준으로 뭐 지금 더 총액 기준 더 타이트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가만히 하고 저는 또 전세가가 폭등을 하면 전세자금 대출도 또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근데 문제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그 지금까지 정권마다 못 건드린 이유가 이제 주로 상대적으로 집주인 유주택자보다는 약자인 위치에 있는 세입자분들이 갖고 있는 대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규제를 가하는 걸 정부마다 부담스러워했지만 전세가가 너무 폭등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건드릴 수 있는데 세입자분들이 그 위치를 고려했을 때는 약간 그것도 한도 예를 들면 뭐 4억 이상 전세 자금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인 지금은 뭐 5억 빌려주는 거 4억까지만 빌려준다 뭐 이런 네네. 식으로. 근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전세가가 상승이 예상되는데 한도를 줄인다 그러면 사실 심적인 부담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원래 받던 것보다 못 받으면. 그러면 이제 다 월세로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근데 그거를 그게 바로 표심에 영향을 줄 텐데 그거는. 왜냐면 내 돈 바로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전세자금 대출도 그 퍼센티지가 아니라 너무 높은 금액의 전세자금 대출만 막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0억 넘는 전세든 뭐 못 받게 하고 네네. 뭐 5억 이하는 뭐 최대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지난 대선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는 이재명 후보를 안 뽑았으니까.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고액 전세 대출도 주로 그쪽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쪽만 핀셋 하는 보유세가 됐든 전세 자금 대출의 규제가 됐든 핀셋 증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부자 동네 뭐 이런 곳들 위주로 네. 돼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지방선거와 이제 총선 두 개를 놓고 이제 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월세가 뭐 안정이 돼줘야 사람들이 이제 안심을 할 텐데 네. 전월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매수는 안 하면 그만이지만 전월세 올라가는 거는 동네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아무리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뭐 4년을 해준다고 해도 이제 뭐 만기가 또 돌아오는 분들도 있으니까 갱신권을 추가로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까?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예를 들면 3+3+3 얘기도 하고 뭐 무제한 갱신 요구권 이런 얘기가 스물스물 나왔던 게 사실은 전세 임대 기간이 늘어날수록 전월세가는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지난 1989년에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했을 때도 전세가가 폭등을 했고 최근 2020년이죠. 임대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에서 4년으로 하는 기간에도 2020년에 또 전월세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마찬가지지만 유통매물을 줄이는 규제는 해당 가치를 급등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5만 7천으로 역대 최대였는데도 전월세가가 폭등한 건 전세 유통매물을 줄이는 임대차 3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3+3+3 또는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순간 전월세가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서 더욱 크게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선의로 포장된 길이지만 세입자분들을 위한 정책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뭐 대책이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세금 조금 빠지고 공급은 이제 과거같이 뭐 태릉 CC급을 또 뭐 만든다. 뭐 상암에 지금 유휴부지에 뭐 타워 올릴 때에다가 뭐 아파트 짓겠다. 뭐 용산에 뭐 임대 아파트를 넣는다. 뭐 이런 식의 공급 대책이 좀 약간 다시 한번 반복되는 그런 느낌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장 3, 4년 내에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97 대책 때 이미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97 대책은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막 집을 사러 가서 15 대책이 나온 건데. 맞습니다. LH 주도에서 공공시행으로 공급 확대하겠다는 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허황된 얘기라고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 집값이 더 올랐듯이 공급 대책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장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최근 3, 4년 동안은 앞으로는 공급이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 없이는 이 전월세가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도 약간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공급 대책이 좀 예상보다 좀 약하다라는 시장 평가가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상황이 있죠.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가 지금 원상복구,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은 뭐 말씀하신 2026 경제 성장 전략 거기서도 이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그러한 연례 행사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연장하니 많이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빠진 걸 봤을 때는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저도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 중과한 해에는 늘 집값이 폭등했던 게 과거의 역사거든요. 결국은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볼 때는 유통 매물은 다주택자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해버리면 중과 전에는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중과 이후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집값이 또 하는 또 그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2006년이 그랬고 2018년이 그랬고 근데 지금 그걸 또 반복한다는 것은 마침 공급 감소 구간에 다주택자 매물을 토해내지 못하게 양도세 중과를 해버리면 그거는 그 상승이 그냥 불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좀 미래의 정책에 좀 신중하게 좀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시간이 지금 별로 1월 말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간도 없고 그리고 네. 이제 세입자가 또 갱신권을 쓰거나 뭐 세입자 있는 경우에는 토호자라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사비를 뭐 몇 천만 원을 줘서라도 내보내겠다 뭐 하고 있는데 지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매물이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1월 21일에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어떻게 할지를 3월 말이나 4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때 되면 다 끝난 얘기죠. 그때 가서 중과할게 그러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매물을 못 내놓기 때문에 매물도 못 내놓고 그냥 중과가 되면서 그 이후도 매물이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초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팔겠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유예되면 어떻게 하면서 또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데 유예되더라도 내년에는 안 해주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뭐 만약에 아무래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다주택자 씌우는 프레임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자꾸 다주택자에게 프레임을 씌우면 이제 다주택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대책으로 좀 계속 흐를 우려가 있습니다.